그날은 아주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갓 담근 김치를 덤으로 주신다기에 잠깐 한눈을 팔았고 그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든 실수는 한다고들 하시지만 부모의 실수는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경찰, 방송국, 전단지, 터미널, 역,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희는 그날 이후 빠르게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던 그녀는 그 목소리와 마음의 힘을 다 써버린 듯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기는 힘마저 사라져갔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티던 날들이 몇 해를 지나자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사만이 제 숨이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시작했고 기계 소음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끝에 건물 지분과 상가 몇 칸, 예금과 주식이 쌓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 사는 집이었죠. 하지만 제 식탁에는 늘 빈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는 제 아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쓰던 연필깎이, 헐벗은 곰인형, 고무줄 2개, 오래된 헝겊 냄새를 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서 그 어떤 냄새도 위로가 됩니다. 모자란 위로라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30년이 흐른 어느 여름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정우 씨 맞으십니까? 실종 가족 등록하신 기록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DNA가 99% 일치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에 거짓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처음엔 장난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세상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부자 유전자 99% 일치. 당사자와의 첫 만남 자리가 잡혔고 저는 그날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38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보호소와 고아원을 거쳐 일찍 사회에 나왔고 지금은 아내와 7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눈을 들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아내 정희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우리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던 여름의 사진. 그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많이 늦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밤 공기가 차갑다. 목도리 꼭 해라. 일 끝나면 국밥 한 그릇 할래? 내가 살게. 처음엔 이모티콘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짧은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자체가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일을 2개씩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엔 상하차, 낮엔 배달, 밤엔 또 다른 상하차. 저는 무심한 척 따뜻한 장갑을 건넸고 그는 무심한 척 그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렇게 호칭이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아주 천천히 옮겨가는 걸 듣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회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달, 복수, 피곤함. 검사를 거듭한 후 의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변수가 아닙니다. 의지와 운입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너 곧 둘째도 태어나잖니. 그때 방문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수는요. 한 번도 가족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지키게 해주세요. 그 말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달렸습니다. 담배를 끊고 기름진 반찬을 멀리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던 날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고 겨울바람이 가슴을 긁었습니다. 무섭지?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걸 남이 부르면 빼앗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니? 지금은 돌려받은 기분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면 사람은 자꾸 위를 봅니다. 아래를 보고 울면 바닥으로 꺼질 것 같아서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해 민수 앞으로 상속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건물 지분, 상가 임대료, 예금, 서류 맨 아래 칸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한동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충분한 자격이 있단다. 수술 당일 복도는 멸균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장하면 사람은 발 뒤꿈치를 비빕니다. 저는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가 되는 날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의 윤기가 천장 불빛을 잠시 튕겼습니다. 의사는 시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입실 10시, 절개 11시, 접합 1시, 마무리 5시. 숫자는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다 포기하고 조용히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커튼 틈으로 민수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바늘이 꽂힌 테이프로 고정된 손등. 저는 입술을 붙여보았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아이의 얼굴로 돌아간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목 대신 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제 몸 어딘가에서 새 박동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둘의 리듬이 겹쳐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회복을 마치고 퇴원하던 중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 집은 오래됐지만 햇살이 잘 들고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한 달 뒤 며느리와 손녀 수아 모두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며느리가 고른 원목 식탁이 자리했고 거실에는 수아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빈 방 2개를 손봤습니다. 벽지는 새로 바르고 조명은 빛번짐이 적은 걸로 바꿨습니다. 누군가 올 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집은 금세 낡아갑니다. 사람의 온기가 제일 좋습니다. 첫날 밤 수아가 문틀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제가 연필로 기선을 그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수아 7. 그리고 옆에 하트를 크게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 집 하트는 원래 크게 그립니다. 수아가 웃었고 며느리 혜진이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거실 천장에 닿아 부서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합가의 첫 달은 어색함과 설렘이 번갈아 왔습니다. 아침에는 며느리가 커피를 내리고 저는 민수 약을 챙기고 수아는 도시락에 김을 얹었습니다.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국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소금통을 멀찍이 밀어두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아내 정희가 남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안쪽에는 흑백으로 바랜 사진, 젊은 우리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던 여름. 저는 사진을 손바닥에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민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수는 일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밤샘 배달을 줄이고 낮 시간 상하차로 리듬을 옮겼습니다. 새벽에 공복감을 줄이고 아이 등교 시간에 함께 걷고 저와 마당에 물을 뿌리는 일을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을 같이 반복하는 것, 그게 가족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난 날, 분만실 앞 복도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아기는 건강했고 며느리도 무사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아드님께 간도 받고 재산도 넘기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족은 찾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멈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늦게 온 버스라도 타면 집으로 갑니다. 사연의 가족을 응원해 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